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국회에서 지난 일주일간 민심을 듣고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행사를 잠시 후에 열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2차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았고 어제 일단 대국민 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미룬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보고회 내용 이전에 한 달간의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변화와 쇄신은 잘 됐는지 평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번 보고회가 쇄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쇄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론을 청취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어떤 쇄신안이 오늘 나올지, 그리고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두 이제 전직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10시 반에 원래 예정이 돼 있잖아요. 10시 반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그다음에 여론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잠시 후에 내용이 이제 나올 예정이라서 지금 일단 살짝만 예측만 해보죠. 그렇습니다. 사과 여부와 또 사과를 한다면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강성당원, 소위 친문 강한 지지층 이런 분들이 벌써 굉장히 반발하는 그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를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아니냐, 못난 대표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반발 기류를 극복을 해야 된다, 당 지도부는. 그리고 중도 진영 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름의 평가를 이미 저는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도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눈높이에 맞춰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만약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은 그동안의 무당파나 중도층이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 당원들의 반발에 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결과적으로 굴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과는 했지만 사과 이후에 정말 느낄 수 있게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다시 과거의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말이죠. 2019년에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다시 돌아간다면 지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내년 대선에도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도부가 하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쇄신의 잣대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일부 당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이 과하게 수사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인식,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인식은 참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끊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못 끊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또 이제 선거 국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딛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탄핵 문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 사과했잖아요. 근데 사과하고 난 다음에 부끄럽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미진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검찰개혁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이거 하면 이거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것은 그건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요. 사과할 거면은 깔끔하게 그냥 사과해라. 그리고 검찰개혁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사과해라.
앞으로 검찰 개혁 더 완성해 나가겠다고 국민들께 얘기해라. 예.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더 당당한 모습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회고록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또 윤 전 총장이 사실상 보수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언론이 검증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담겨 있거든요. 향후 이제 대선 상황에서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글쎄요, 전직 장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사실은 책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네. 제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다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출판사에도 책이 없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출판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참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보도자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수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 국면에서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수사하는 것.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예. 그리고 당시에는 입시 비리가 주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에 주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을 당시에 그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8월 말에 만났을 때 사모펀드 얘기만 줄기차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역으로 말하면 조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인지한 내용이 사전에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20여 군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억울한 심정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과 관련돼서 무수하게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뒤에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가로등 사업을 수주했다거나 네. 이런 의혹 제기는 나중에 가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출판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은 정무 감각은 참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마당에 그 회고록을 펴냈는데 회고록의 내용은 자신의 주장이죠. 네. 그러나 또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또 다르단 말이죠.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원에 입학시키고자 하지만 서류를 위조해서 인턴하지를 않은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하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또 위조해서 그 대학에 제출한다. 그런 발상을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혐의들이 확인돼서 이미 부인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말이죠. 예. 그 징역 4년형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한 혐의까지 지금 인정이 됐단 말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또 진행 중인데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억울하다는 걸 책에 펴내는 건 자유지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예. 생각하지 않은 건 정무 감각이 없어 보이고 한동훈 검사장이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또 딸 조민 씨, 휴대폰 압수수색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관련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어머니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경우와 조민 씨의 경우는 너무 대비되지 않느냐. 조민 씨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눈높이와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본인 주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책을 냈고 결과적으로 여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고 예.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지만 그 책이 결국은 윤석열의 시간을 더 피워주는 그런 결과도 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한다 해도
어느 선까지 재판 중인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민심 청취한 경청을 한 거에 대한 보고를 하니까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총장이요.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공개적으로 사진도 많이 나오고요. 만난 의원들은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구체적인 워딩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쪽으로 거의 들어가는 게 사실화된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만난 분들이 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느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통해서 또 대화한 사실관계 일부를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내년에 대선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선출이 6월 11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아마 관심 가질 소위 이슈는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합류할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국민의당과 합당과 윤석열 전 총장의 소위 국민의힘 입당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새 정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새 정파가 만약에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실마리를 윤석열 전 총장도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쯤 되면 상당히 다른 모습의 어떤 야당의 전열 정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구체적으로 7월에 입당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제는 거의 완전히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스며들다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열며들다 이런 건가요? 그냥 갑자기 그냥 국민의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의 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면면이 일종의 스토리텔링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의 부친의 고향이잖아요. 공주. 공주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권성동 의원은 외가 또 강릉이라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강릉에 가가지고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 골목이 다른데 같이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부족한 서사를 채우는 과정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보고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심 청취 프로젝트를 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백신 문제부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른바 내로남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일종의 이제 반성의 메시지,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전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당내 의원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난 다음에 당내에서 이거 아니다 저거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합니다. 당내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반대 목소리 내면 진정성 없다는 평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디 좀 민주당이 정돈된 여당의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문제, 물론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입시 비와 관련한 청년 세대의 좌절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한 측면이나 그리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사죄하고 피해자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좀 질서 있게 정돈해 나가는 모습까지 국민들께 보여줘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총론을 대표가 이렇게 국민들께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거를 강론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인정했지만 무능한 개혁을 극복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
그다음에 내로남불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동안 민심 경청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제대로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무능함,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낸 거라는 일종의 이제 당의 강성 지지층의 이 반발을 의식한 이런 이야기를 뭐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상처를 받았던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건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예. 당내에서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반발을 어떻게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극복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의 지금 아파트 특별 공급 문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이제 특공은 폐지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예.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이 특공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을 해서 정말 특공의 실태가 어떤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특혜를 받고 있는 이 실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 특공에 대한 이 중단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입장이 국민들께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대한 예. 분명한 언급이 없어서 좀 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